오늘 하루 확진자가 4명이 늘면서 국내 환자는 모두 2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사실상 전국을 강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GS 홈쇼핑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는 8일 오전까지 3일 동안 직장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엔 재방송이 편성됩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현지 공장에서 만든 마스크 300만 장을 직접 전량 매입에 나선 것으로 TV조선 취재에서 확인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던 일본 대형 크루즈선에서 하루 만에 또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직 유증상자 등 171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관련 제보를 받고 범죄 첩보 보고서 형태로 가공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작성자가 새로이 추가한 사실은 없다고 말한 바 있어 향후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 논란에 대해 미국도 공판이 열려야 공소장이 공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소 후에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하루 새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4명이 더 늘어나서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23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2번 환자에 이어서 오늘 1번 환자가 퇴원을 해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모두 21명입니다. 오늘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4명 가운데 3명의 환자는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2차 또는 3차로 감염됐고 마지막 23번 환자는 지난달 23일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진자들이 다니지 않은 지역을 찾기가 힘들 만큼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 모두가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유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3번째 확진자는 우한에서 관광을 온 중국인 여성으로 서울 서대문 등에 머물렀습니다. 보건소에서 이 환자분을 확인을 한 이후에 이분이 발열 상태인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검사를 진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고 22번째 확진자는 광주에 사는 남성으로 16번째 확진자의 오빠입니다. 21번 환자는 서울에 사는 50대 여성으로 6번 환자와 해화동 교회를 같이 다녔습니다. 20번 확진자는 수원에 사는 여성으로 15번째 환자의 가족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느라 분주합니다. 앞서 19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파악된 인천 송도의 한 아울렛은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이러스 관련 역학 조사 중이므로 송도점 직원분들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매장 내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나온 곳은 서울, 경기, 광주, 전북 등 4개 자치단체뿐이지만 KTX를 타고 강원도와 대구를 다녀가는 등 23명의 확진자들은 거의 전국을 누볐고 이들의 접촉자 1234명까지 감안하면 국내에 사실상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는 17번 환자와 접촉한 후 발열 증세를 보인 여성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가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오늘 발생한 추가 확진자 4명 가운데 3명은 중국을 다녀온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앞서 확진을 받은 사람들과 같은 교회를 다니거나 같이 식사를 했다가 감염된 경우죠. 이렇게 2차, 3차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 간 전파 사례가 국내에서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번 환자는 가족인 15번 확진자로부터, 22번 환자는 여동생인 16번 환자로부터 바이러스가 전파된 2차 감염입니다. 명절에 함께 식사를 한 게 유력한 감염 경로입니다. 3번 환자에서 6번 환자, 21번 환자로 이어지는 3차 감염도 또 나왔습니다. 6번 환자에 의해 감염된 사람은 가족 2명과 교회를 함께 다니는 지인 1명까지 총 3명입니다. 경증 환자들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이 되면서 지역사회 전파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3명의 확진자 가운데 중국에 다녀오지 않고 확진자와 접촉만으로 감염된 사람은 벌써 9명에 달합니다. 더 두려운 건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사회 대량 확산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걸렸는지 추적이 안 되는 사람이 발생할 가능성은 다분히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내일부터 중국뿐 아니라 태국 등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이 있는 사람까지 바이러스 검사를 확대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예, 이 20번째 확진 환자는 홈쇼핑 회사 직원인데 앞서 중국 우한을 다녀온 15번째 확진 환자의 친척입니다. 자가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음성이었다가 목이 아파서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이번에는 양성으로 확진됐습니다. 음성이었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바뀐 건 이번이 2번째입니다. 확진자의 근무지인 GS 홈쇼핑은 사옥 전체가 폐쇄되고 방송도 재방송으로 편성됐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번 확진자가 근무하는 서울의 GS 홈쇼핑 사옥입니다. 직원이 700명 정도 되지만 건물은 텅 비었습니다. GS 홈쇼핑 본사는 오늘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3일 동안 직장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GS 측은 확진자 팀 전원을 2주간 재택근무하도록 했고 직장 폐쇄 기간에 생방송은 중단했습니다. 증상이 있는 직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월요일날 정상 근무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40대 여성인 20번 확진자는 중국 우한을 다녀온 15번 확진자와 친척 사이입니다. 15번이 확진된 지난 2일 자가격리돼 1차 검사를 받았지만 이때는 결과가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후통으로 어제 다시 받은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습니다. 접촉자로 분류되는 시점에 검사를 한 거기 때문에 노출되고 또 감염이 되려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이러스 양이 적거나 바이러스 노출 직후에 검사하면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도 첫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17번 확진자와 함께 싱가포르를 다녀온 뒤 증세를 보여 자가 격리된 지 하루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파트 주민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고 인근 학교 여러 곳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9번째 확진자인 36살 A씨가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9,500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공용시설 문은 모두 닫혔고 안에서는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금 방역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용시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안에도 하고 있습니다. 17번 확진자와 함께 싱가포르에 다녀온 A씨는 지난 4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입주한 공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염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좀 무서운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인근 상인들도 손님이 줄었다며 울상입니다. 손님 없어요. 여기 원래 이 시간에 손님 많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은데 엘리베이터 사람 많은데 없어요. 초등학교 교문에 휴교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19번째 확진자의 거주지가 알려지자 인근 초등학교들은 임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라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9시부터 시작해 다시 보냈죠. 인근 놀이터도 사람 한 명 없이 텅 비었습니다. 확진자가 들렀다고 알려진 강남 한 호텔 뷔페는 영업을 중단하고 방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라남도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22번째인데 여동생인 16번째 확진자와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광주 우편 집중국 직원인 이 확진자는 나주와 광주를 출퇴근하면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번 확진자가 근무하던 광주의 우편 집중국. 정문이 굳게 닫혔고 우편 배송 트럭은 주차장에 발이 묶였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은 자가 격리됐습니다. 근무지에서 만나고 접촉했던 직원은 한 2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에 사는 22번 확진자는 설날인 지난달 25일 자신의 집에서 여동생인 16번 확진자와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동생 부부와 18번 확진자인 조카 등 모두 7명이 있었습니다. 이웃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전체 집집마다 와서 방역을 다 실시해요 지금. 제가 안타깝죠. 왜 그러냐면 마을에서 안 나왔으면 좋을 건데. 확진자와 같이 사는 모친이 다니던 경로당은 문을 닫았고 나주시의 지역 복지시설과 공중 목욕탕 등 50여 곳도 줄줄이 폐쇄됐습니다. 22번 확진자가 들린 것으로 알려진 나주 시내의 마트와 식당에는 긴급 방역이 실시됐습니다. 그 접촉자가 한 200~300명 된다고 해서 상당히 저희도 지금 그에 따른 좀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22번 확진자는 지난 4일 자가격리 되기 전 열흘 가까이 광주와 나주를 오가며 일상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순열입니다. 예,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23번째 환자는 지난달 23일 중국 우한에서 온 중국인 여성 관광객입니다. 우한 공항이 폐쇄되기 전에 들어와서 2주 동안 국내 여러 곳을 활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도 서대문구의 민박시설에 머물렀고 자녀가 다니고 있는 대학이 있는 충청 지역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가가 몰려있는 서울 신촌. 23번째 확진자인 중국 여성 A씨는 이곳에 있는 한 숙박시설에 머물렀습니다. 서대문구에 그거는 맞죠. 삼천동 인근에 있는 주택이죠. 2월 2일부터 머물렀었던 거예요. 서대문구는 해당 시설을 소독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물론 행인들도 불안해합니다. 여기 근처에 확진자가 있다고 해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A씨는 지난달 23일 중국 우한에서 옌타이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우한공항이 폐쇄되기 전으로 입국 당시엔 증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확진돼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됐습니다. 민박에 함께 있던 다른 중국인 일행 7명 전원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A씨는 검사 전에 이미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 주요 관광지를 돌아다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 정확한 동선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녀가 다니는 대학이 있는 충청 지역도 갔다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이렇게 외국인은 소재 파악이 쉽지 않고 관광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23번째 환자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9일 만에 찾았는데 그때는 이미 증상이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우한에서 들어온 외국인 29명은 여전히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원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아직까지 소재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한 입국자 29명은 모두 외국인입니다. 대부분 23번 환자와 같은 중국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가운데 확진자가 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경찰청에서 뭐 CCTV도 보시고 뭐 거의 추적을 하는. 중국 여성을 처음 수소문한 건 서울시였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입국 당시 거주지로 제출했던 중구 호텔을 찾아갔지만 떠난 뒤였습니다. 보건당국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9일 만에 서대문구에 있던 환자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상이 나타난 뒤였습니다. 증상이 있어서 신종 코로나 환자가 있게 되는 경우는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사회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관리를 위해 지난 4일부터는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시면서 나도 거기 간 적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들도 이미 적지 않을 텐데 오늘은
접촉자의 기준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일단 접촉자로 분류하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2m 이내에 있었다면 접촉자로 분류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일단 확진자가 나오면요. 정부는 확진자의 스마트폰 등을 확인해서 이동 경로를 살펴보고 그 장소의 CCTV나 주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접촉자를 찾아내게 됩니다. 예. 자, 2m 반경 안에 있지 않았더라도 마스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손으로 어떤 곳을 만졌는지 등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이 접촉자로 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접촉자로 지정되면요, 이 격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접촉자로 지정이 되면 정부로부터 통지서가 날아온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게 되면요, 반드시 집 등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이 정부가 안내한 생활 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정부로부터 접촉자로 지정이 돼서 통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2주 동안 이 외출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또 잠도 자고 가족들과 대화는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자,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보건소로 사실을 알려야 되고요. 매일 2번씩 관할 보건소에 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역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촉자를 역학조사관의 재량껏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예. 지금 확진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을 다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국에 역학조사관이 130명 정도 있는데 이 확진자도 늘고 또 잠재적인 접촉자 수도 증가하면서 이 130명의 역학조사관으로 이 접촉자 모두를 파악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보다 앞으로 환자가 더 많아지면 그런 걸 더 개선해서 업무 분장과 업무 분담을 더 나누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예, 물론 역학조사관의 숫자를 대폭 늘려서 모니터링 강화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개인 위생도 신경을 써야 되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의 주름살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내수 측면에서 살펴보죠.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각종 외부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침체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이 텅 비었습니다. 매출이 급감하자 인건비 부담을 덜어보려 직원을 줄이는 곳까지 나옵니다. 아예 안 와요. 외식을 안 해요, 전혀. 깜깜했죠. 일하는 사람은 한 3명인가 되고 잘리고 코로나 때문에. 졸업, 입학식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꽃장사는 한철 장사를 망쳤습니다. 그래서 1년 월세를 다 번다 그런 얘기도 해야 되는 시즌인데 매출이 70% 감소했고 예약은 거의 감소. 중국인이 많이 오는 관광지에 대한 내국인 기피도 심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지금 가족 단위가 좀 적게 오는 것 같아요. 사람이 몰리던 유통시설에도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어린이 놀이강의가 취소된 강의실입니다. 이 백화점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전국 문화센터 강좌 6천여 개를 휴강 또는 폐강했습니다. 돌잔치 같은 가족 행사는 물론 신제품 발표 등 기업 행사까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감염 통제를 통해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다면 소비를 위축시키고 특히 대면 소비를 위축시키면서 경기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은 있다고. 관광객 감소, 소비 위축 등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을 0.3%포인트나 갉아먹었던 2015년 메르스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제조업과 수출 산업에 대한 타격은 더 심각합니다. 중국산 부품 공급과 현지 조업 중단으로 자동차와 스마트폰 같은 주요 제품의 생산 체인에 도미노식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2003년 사스 때보다 더 심각할 거란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이어서 김지아 기자입니다.
울산 공업단지가 부쩍 한산해졌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멈추자 일부 협력업체들도 함께 문을 닫은 겁니다. 지금 심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중국 시장이 많이 위축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완전 처지요, 분위기 자체는. 현대모비스와 금호타이어 등 대기업도 공장을 멈춥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부품 공장이 멈춰서자 현대 등 완성차 업체 생산이 중단되고 2, 3, 4차 협력업체들까지 줄줄이 도미노 셧다운이 벌어지는 겁니다. 삼성과 LG 등의 스마트폰 사업도 비상입니다. 중국에서 위탁 생산하기로 한 저가 제품 공장이 다음 주까지도 문을 닫게 된 겁니다. 허베이성 일대에 거점을 둔 자동차, 반도체 등 세계적 부품 기업이 50여 개. 글로벌 제조 생태계가 코로나 사태로 마비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매출 감소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세계 경제 전체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거는 우리가 수출 의존적인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03년 사스 때와 비교하면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우리나라의 대중교역 의존도가 각각 4배나 높아진 상황이어서 당시보다 충격이 훨씬 더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만든 마스크 300만 장을 직접 전량 매입에 나선 것으로 TV조선 취재에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 마스크 업체 사장은 이걸 한국에 판매할 예정이었었던 만큼 중국 당국이 강매한 것이나 다름없는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중국에서 마스크 공장 2곳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지난달 31일 중국 정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스크 공장이 있는 지방정부의 당서기가 마스크 재고를 전부 사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마스크 가격을 물어본 뒤 출고가의 2배 가격을 주고 180만 장을 구입했습니다. 몇면표로 계산해봐라 하더라고. 지금 2배로 주더라고요. 2배로 그냥 입금 시키더라고요. 구자부로 알려주려 해가지고. 다른 지방에 있는 김 씨의 공장에도 지난 2일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이 공장은 재고 마스크 120만 장을 중국 정부에 판매했습니다. 김 씨가 2곳에서 제조한 마스크 300만 장은 당초 대부분 한국에 판매할 물량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갑자기 전부 매입하면서 한국 납품은 미뤄졌습니다. 김 씨는 중국 정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당 주석이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하자고 공산지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는 뭐 꼼짝 못 사주고 공산지에서 하려면 민간에 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한다는데.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 자국 내에서 만든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중국 보따리상의 한국산 마스크 대량 반출에 정부가 오늘부터 1,000개 이상은 정식 세관 신고를 하게 했죠. 우리 정부의 규제에도 보따리상의 밀반출 시도는 이어졌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테이프에 감긴 종이 상자가 손수레에 가득 실려 있습니다. 중국인 남성이 포장을 뜯어 안에 담긴 마스크를 세관 직원에게 보여줍니다. 넘습니다. 1,000개를 넘긴 수량에 세관 측이 정식 수출 신고를 거쳐야 한다고 하자 중국인 남성은 결국 출국을 포기했습니다. 집에 가야죠. 어쩔 수 없어요. 반품을 해야죠. 정식 수출 신고를 위해선 구비 서류 등 준비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필수 서류가 있어요. 인보이스하고 패킹 리스트, 매점 매석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국내 구입 영수증이라든지. 휴대 반출이 가능했던 300개 초과 1,000개 이하의 마스크도 간이 수출 신고를 해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선 관세청의 마스크 밀반출 첫 단속도 시행됐습니다. 한 외국인은 300개라고 속여 휴대 반출을 시도했지만 엑스레이 검색에서 마스크 2,200여 개가 발견돼 현장에서 압수당하고 벌금 8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다른 여행객은 단속을 우려해 마스크 2만 7천 개를 버리고 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 속에 헌혈이 줄어서 혈액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혈액 재고량이 5일치 이상 남아 있어야 안정적인데 현재 3일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비상입니다. 바이러스에 얼어붙은 나눔의 현장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색 가운을 입은 병원 관계자들이 헌혈 차량에 올라 헌혈을 합니다.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갖고 적절한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고 저 한 몸이라도 헌혈을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신종 코로나 확산 이후 헌혈이 급감하면서 각 병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액원은 비상입니다. 혈액을 보관하는 냉장실인데요. 혈액 재고량이 5일치 이상이어야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지만 현재는 3일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난 9일 동안에만 단체 헌혈 222건 등 헌혈 취소가 잇따랐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긴급 호소문을 내고 헌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30명 이상 방문하시는데 어제는 12명 정도밖에 안 오셨거든요. 메르스 때보다 심각한 것. 감염 우려로 급식 봉사자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전국 26곳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하던 급식소는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어르신들 나가면서 기약 없이 급식소가 문 닫아서 좀 막막하고 아쉽다라면서 끼니 걱정을 많이 하시는. 신종 코로나가 온정의 손길마저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을 출발해서 홍콩 등을 거쳐서 다시 일본에 온 12만 톤급 대형 크루즈선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3,70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어제 이 크루즈에서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오늘 또 10명이 집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박 16일 일정으로 갇힌 공간에서 함께하는 크루즈 여행의 특성상 바이러스 전파는 어느 정도 예견 가능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승선자들의 하선을 막는 선박 격리만 했을 뿐 최초 환자인 홍콩인의 감염 사실을 통보받고도 어제까지 사흘 동안 선체 내 이동을 허용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지난 3일부터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해 검역을 진행 중인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입니다. 오늘 이 배 승선자 가운데 10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2명을 우선 검사한 결과 어제 10명에 이어 모두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CNN은 크루즈선은 떠다니는 배양 접시라 불린다고 전했는데 배에서 내린 뒤 최초 감염 사실이 확인된 80살 홍콩인과 가까이 접촉한 171명의 검사 결과가 남아있고 배 안에 격리된 승객과 승무원이 3,700명이 넘어 확진자가 더 늘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일본 당국은 19일까지 선박 격리 조치를 내렸지만 어제 집단 감염 확인 전까지 객실 격리는 하지 않은 채 선내 이동을 허용해 감염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격리 기간도 2주에서 열흘, 다시 12.5일로 바꿔 혼란을 더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중국 본토 내 총 확진자는 28,018명, 사망자는 5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태 환자도 3,000여 명에 이릅니다. 하루 사망자 수가 70명을 넘어선 건 발병 후 처음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SNS에 현재 중국 내 상황을 생생하게 고발하는 영상을 잇따라 올려놓고 있습니다. 열흘 만에 지은 우한 인근 병원을 두고서는 탈출이 힘든 감옥이라는 폭로가 나왔고 신종 코로나 확진자 집을 아예 봉쇄하는 그런 장면도 공개가 됐습니다. 시진핑 퇴진론, 책임론도 거론됩니다. 흉흉한 중국 민심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열흘 만에 완공된 우한 인근의 병원. 병상 1000개를 갖춰 바이러스 퇴치에 기대감을 높였죠. 그런데 한 주민이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감옥이다. 병이 안 나으면 화장시설로 직행한다며 공포에 떱니다. 구급차에는 시신이 차례대로 실립니다. 이제는 일상적인 풍경인지 촬영자는 무덤덤하게 숫자를 셉니다. 신종 코로나 환자 집에 당국자들이 용접기를 들고 출동합니다. 이웃 주민이
창문에서 숨죽인 채 촬영한 영상입니다. 우한 우체국에 쌓인 박스들을 놓고 중국 네티즌들은 의약품으로 추정된다며 저게 다 어디로 배급되냐고 당국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거리에는 삭막한 장면이 잇따릅니다. 흉기를 든 남성을 공안이 쫓아가 제압합니다. 이 남성은 가족이 감염되자 의료진에 복수를 하러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안이 마스크 안 쓴 시민을 바닥에 무릎 꿇린 뒤 고함칩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남성이 휴지에 자신의 침을 뱉더니 연신 벽에 바릅니다. 남성은 즉시 체포돼 구류 10일에 처해졌습니다. 이렇게 민심이 흉흉해지고 혼란이 확산되면서 중국 당국은 초기 대응 미흡을 공식 인정했죠. 지역 책임자는 TV에 나와 자아 비판도 했습니다. 首先啊，我说我这个是一种内疚、愧疚、自责的心态。 당국은 신종 코로나 관련 범죄는 최고 사형까지 처하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 당국의 허술한 대응과 압제의 실상이 연일 드러나고 있고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시진핑 주석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인권 변호사는 홍콩 사태에 이어 신종 코로나 위기 해결을 못한 시 주석의 퇴진을 촉구하고 독재하에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진단한 칭화대 교수도 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3일 전염병과의 인민전쟁을 선포하면서 공산당 간부들을 향해 온라인 매체를 철저히 통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통치가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제보를 요약해서 경찰청에 이첩한 게 전부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가 더하거나 뺀 것 없이 단순 전달자 역할만 했다는 겁니다. 추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명 수사란 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공소장에는 제보 문건의 제목과 내용을 바꾸어서 의혹이 더 큰 것처럼 포장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문혜주 전 행정관이 제보 문건을 가공해 새로운 범죄 첩보서를 생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문 전 행정관은 2017년 10월 9일경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에게 진정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는데 문건 제목을 지방자치단체장 비리 의혹으로 바꾸고 소제목도 지역 토착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수정했다는 겁니다. 또 골프를 치고라는 표현은 골프 접대 및 금품 수수하고로 가급적 이용할 것을 권유, 요청은 건설사의 압력을 행사로 고쳤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제보를 단순 요약 정리해 경찰청에 이첩했다던 청와대의 기존 해명과 배치됩니다. A 행정관은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2017년 8월쯤 정보 경찰들에게 밥값 못한다면서 선거사건 첩보 수집을 요구한 것과 수사 담당자들에게 김기현 시장과 국회의원 등 친인척 비리 사정활동 강화를 지시한 정황도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예, 바로 이 공소장을 추미애 법무장관이 공개하지 않기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른 민주당 최고위원은 나라면 공개했을 것이라고 했고 정의당도 무리한 감추기 시도며 독단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은 다음부터 하겠다 하면 좋았을 텐데 의욕이 넘쳤다. 나라면 공개했을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조국 사태 때 소신 발언을 했던 금태섭 의원도 국회에서 공소장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인재영입 4호인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도 왜 하필 울산 사건부터냐는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는 건
총선을 앞두고 하명수사 의혹의 불똥이 당으로 튀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정의당도 선거관리 책임이 있는 청와대가 권한을 남용했다며 정부의 독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선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습니다. 개인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이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비공개한다는 한마디로 개 풀 뜯는 소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예,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오해와 상처는 자신이 감내하겠다며 오늘도 공소장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공판이 열려야 공소장이 공개된다는 사례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또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고검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 추미애 법무장관이 공식 석상에 나오자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추 장관은 국회법 위반 지적에 대해 헌법을 언급하며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법률은 그 상위법인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 자료 제출에 응했다. 미국 법무부도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도 공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소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미국의 경우 기소 즉시 누구나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파일링 자체, 컴플레인트가 파일링 되는 동시에 그거는 공적인 날리지가 돼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디그아웃 할 수 있습니다. 추 장관은 개소식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깜짝 방문해 35분 동안 회동했습니다. 우선 짧은 시간이니까 그게 토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요.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의 비공개 결정 이틀 만에 이루어진 만남이었지만 관련 대화는 없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2배나 높았는데요.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은 시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법원에 출석합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은수미 시장에 대한 2심 선고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 원보다 2배 높은 벌금형입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인지 알면서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1년간 95차례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은 시장이 정치인의 자세를 망각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준법의식을 지키기 위해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낫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고에서 잘 대응하겠습니다만 지금 저는 시장으로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대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여서요. 대법원에서는 형량이 아닌 유무죄 여부만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은수미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지 않으면 당선 무효가 확정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승민 새 보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통합 대신에 선거연대를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거부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결국 분위기는 통합도 연대도 쉽지 않은 쪽으로 흐르고 있고 새 보수당 의원들은 유승민 의원에게 이번 주말까지 통합을 마무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금주 초 황교안 대표에게 선거 연대를 제의했습니다. 합당 대신 각자 후보를 낸 뒤 지역 단위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는 방식을 제안한 겁니다. 통합을 이제 하면 이게 보수 전체가 승리하는 길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진행 중이라. 하지만 황 대표는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고작 연대를 하려고 당내 반발을 감수하며 기다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 의원 측은 혁신 없는 합당에 명분이 약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새보수당 의원들이 공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대를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보수당 의원들은 어제 비공개 회동에서 유 의원에게 주말까지 통합 논의를 마무리 지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분께서도 좀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그동안 협상 내용조차 공유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유 의원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정병국, 정운천 의원 등 세보수당 일부 의원이 별도로 통합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고민정 전 대변인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청와대 대변인의 강민석 중앙일보 부국장이 내정됐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만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으로 가는 게 벌써 4번째여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에 대한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 고위 참모로 곧장 기용된 건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과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이 각각 MBC와 한겨레 신문에서 청와대로 갔고 강민석 중앙일보 부국장도 퇴사 나흘 만에 대변인이 됐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한겨레 신문 현직 기자 신분으로 내정돼 논란이 일자 퇴직 7개월 뒤에 재발탁됐습니다. 강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를 출입했고 민주당을 주로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님께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특별한 관계셨습니다. 우선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예를 든 것은 조금 좀 유감스럽고요. 죄송합니다. 좀 전에 유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인이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로 직행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기자의 경험을 공적인 일에 쓰는 것이라며 권한 유착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비판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한 유착 관계가 지금 정부는 저는 전혀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 야당 시절 민주당은 민경욱 KBS 문화부장의 청와대 대변인 직행에 대해 언론 장악 의도라며 비판했습니다. 신임 춘추관장은 한정우 부대변인, 부대변인에는 윤재관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을 내정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미국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면죄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이란 짐을 벗고 재선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상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권력 남용 혐의와 의회 방해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Donald John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not guilty as charged in the second article of impeachment. 지난해 9월 미 하원 의장이 탄핵조사 개시를 발표한 지 135일 만입니다. 트럼프에게 불리한 발언을 할 걸로 예상됐던 볼턴 전 보좌관 증인 채택안이 부결되면서 걸림돌이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AFP 통신은 트럼프의 공화당 장악력과 함께 공화민주 양당의 깊은 분열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의 양숙 롬니 의원만 권력 남용 혐의에 찬성했을 뿐 25분 만에 끝난 표결 결과는 양당 의석수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트럼프는 전날 국정연설에서 탄핵 정국을 주도한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악수를 외면했습니다. 펠로시는 트럼프의 연설이 끝나자 연설 원고를 찢어 던졌는데 탄핵안이 부결될 걸 예상해 인내심을 잃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Because it was a manifesto of mistruths. 트럼프는 러시아 스캔들에 이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발목이 잡혔지만 이번 무죄 선고로 재선 행보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24601)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냉혹한 법 집행자 자베르 경감은 장발장을 수흰 번호로 부릅니다. Now, prisoner 24601, your time is up and your parole's begun.
My name is Song Dong-Sean. And I'm Javert. 24601. 이육사 항일 시인 이월록은 2년 넘게 옥고를 치른 뒤 필명을 이육사로 지었습니다. 스스로를 치욕의 죄수 번호로 부르며 저항 의지를 불태우는 상징으로 삼았던 거죠. 번호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붙어 다니는 번호는 비인간적인 낙인입니다. 김탁환의 러프 소설 살아야겠다는 이름 대신 숫자로 불렸던 메르스 환자들을 추적합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나는 바이러스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이었다고. 고열보다 구토보다 두려웠던 것은 지구에 홀로 남은 듯한 고독이었다고. 그리고 5년 만에 다시 번호 인간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신종 코로나 확진 1번 환자로 등장한 지 열일회 만인 오늘 아침 23번까지 불어났고 격리자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가족과 일터, 사회에서 격리돼 싸늘한 시선을 견디기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186번까지 갔던 메르스 때와 비교하면 대부분 말없이 참고 잘 따르고 있습니다. 메르스를 옮긴 병원 방문 사실을 숨기거나 자택 격리를 이탈해 문제를 일으켰던 지난 메르스 사태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사실 애꿎게 감염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태를 키우는 것은 구멍 뚫린 정부의 방역입니다. 태국에 다녀온 16번, 18번 모녀 환자만 해도 3차례나 진료를 받고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병원 측이 검사 의뢰서까지 보냈지만 당국은 검사 대상이 아니라며 퇴짜를 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접촉자가 300명을 넘어갔고 병원을 사실상 봉쇄해야 하는 격리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정보 부족과 관리 미숙의 허점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은 형국이죠. 그럼에도 결국 전염병을 물리치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쓰고 몸이 이상하면 지침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공포와 혐오를 부추기는 거짓 정보를 배척하는 바로 그 시민정신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아주 잘하고 있다는 덕담을 주고받는 장면에 괜히 낯이 간지러워지는 것은 유독 저만 그런 건가요? 2월 6일 앵커의 시선은 코로나 번호인간이었습니다. 막바지 한파가 지나고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차차 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높겠고요. 한낮에는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날이 풀리니까 미세먼지가 유입됩니다. 충북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더 많은 지역으로 먼지가 확대되겠습니다. 여러모로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도와 전북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해안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 5도, 대구 7도, 강릉도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는 한결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2월 6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